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4부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화요 천막회 순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막의 깃발이 되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천막은 법무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직자 또 선거범죄 분야를 일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한 데 대해서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죠. 야당의 반발이 큽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먼저 시행령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지적해 주시죠. 우리 헌법 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범위, 또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취지에 반해서 시행령이 새로운 내용의 법률을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엊그저께 한동훈 장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네. 등자, 부패, 경제범죄 등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이 문헌 해석만을 가지고 마치 법무부가 어떠한 내용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전혀 맞지 않죠. 2018년에 법무부 행안부가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수사권 1차 개정 법률안이 있었고요. 올해 5월에 이제 두 번째 개정이 있었는데 그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20년 개정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고 구체적 내용을 하나하나 다 시행령에 열거를 해놨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개정 안에서 그중에 4개 범죄를 삭제한다고 개정 취지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범죄에 들어가 있던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법률의 개정 취지입니다. 네. 여기에 반해서 지금 이 원래 6대 범죄 포함된 내용을 포함해서 당초 올해가 아니라 지난 2020년에 삭제된 내용의 범죄까지 확대해서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해석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요.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봅니다. 네. 법 취지를 무시한 개정안이다. 시행령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청래 부원장님 네. 반론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예.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민주당에서 뭐 시행령 쿠데타라든가 무슨 뭐 상위법 위임 범위를 넘었다. 네. 또는 뭐 입법의 취지를 공이 다 아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악용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게 명확한 문헌적 해석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추측해서 갑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볼 때 법 구조를 하나하나 따지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대강 공유했으니까 대강 우리가 동의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법령 해석이나 법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검찰청법 4조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구절 그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사위에서는 부패범죄와 그 경제범죄 중으로 돼 있던 게 본회의에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특히 법조 출신 의원들 중에 중이 등으로 바뀌면 오히려 수사 범위를 넓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한 의원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령안이 만들어졌을 때 본회의 통과했을 때 이미 민주당 내의 법조 의원들은 이 법 구절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검수완박법을 날치기로 허겁지겁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제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서 검찰 수사 범위를 조정하고 제한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했고 국회 안팎에서는 시행령을 적극 활용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법제처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 통과된 시행령이 4,602건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보다도 한 1000여 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긁고 넘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정치 공세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이 법 개정을 한 사례가 4천여 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글쎄요, 뭐 구체적인 그 개수까지는 제가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행령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집행을 위해서는 법률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법률의 범위를 정하게 돼 있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 법률의 취지. 예, 시행령이 그때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시행령이 많았다고 하면 그 시행령들이 모법에 위반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시행령 자체가 다 법률에 의해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검찰청법 관련된 시행령을 가지고 과거 정부의 그 시행령으로 제정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비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국정과제를 우선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법률을 우회할 수 있는 시행령 고쳐서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형사부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도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부분을 어겨가면서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수를 말씀드린 것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법제처에다 문의해서 나온 건수거든요. 1000건 이상 많다는 거는. 그런 것이고 지금 제가 단지 수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을 우회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행령을 악용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직무의 위임 범위 이제 시행령에서 이제 법의 취지를 벗어난 위임 범위를 그러니까 넘어선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독자적 해석이죠. 이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과거에 지금 이 검찰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됐을 때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던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에서도 이 시행령은 분명히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거든요. 즉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존 대통령령은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여 그 시행 과정에서 부패 범죄 등의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대통령령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개시했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떤 걸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검찰의 의견이죠. 견해고 지금까지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 내용의 과정은 2018년 이후에 검찰청법 개정을 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시행령을 2020년에 제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에 계속 논의됐던 겁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한다는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6대 범죄로 제한을 할 때 이미 마약 범죄 같은 건 다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2대 범죄로 축소를 했고 하면서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이거 다 하나하나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시적으로 이러이러한 법률 외에 등으로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는 다 특정을 해놨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이건 뭐냐면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 개시하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올해 다시 더 개정하면서 그중에 4개 범죄로 특정돼 있던 여러 범죄 행위도 수사 개시할 수 없다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면 이거에 반해서 이런 검찰의 견해, 검사들의 견해만을 가지고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이 내용으로 수사 개시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보는 게 맞죠. 또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정국을 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는
라고 하는 비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조 부원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재명 후보께서도 무슨 야당 침탈 루트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검찰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수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울산 시장 정치적 문제, 선거 그다음에 개입 산업부 블랙리스트 문제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5-6가지 범죄, 성남 대장동 백현동 의혹, 그다음에 성남 FC 불법 후원 혐의,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부인이 김혜경 씨의 법화 의혹 등등도 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작된 거를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작을 지금 국민의힘 정권을 잡고 난 뒤에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방어하고자 하는 의원들이나 방어하고자 하는 수사의 내용 자체가 지금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적들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과 3개월 전에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 통제를 한다는 것은 표적 수사, 사정 수사를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사정 정국과 관련한 주장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수사는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건 맞죠.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던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시작된 수사였죠. 그러니까 그 수사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고요. 그 범위에서 예를 들면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수십 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매듭지지 못한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임을 하고 정치 입문을 하고 대통령이 된 과정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후보 시절에 수사 개시된 사건이고 그중에 일부에서는 무혐의가 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라든가 임종석 전 실장에 관련돼서도 뭐 울산 선거 개입이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된 사안들도 많았습니다. 무리하게 접근을 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거는 거의 상식적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미 정권 교체 이전부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근데 지금 국정원에 대한 오늘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내용, 수사 내용들 보면요. 어부 북송 사건이라든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내용을 보면 이게 실제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나서 가는 사건이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문서 삭제에 문제가 있다는 진술이 있다거나 또 뭐 월북을 단정하는 보고서가 뭐 위조됐다거나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데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수사가 제대로 개시되기 전부터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언급한 바가 있고 정권이 출범하자마자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정치적 배경하에 진행되는 수사고 그 방향과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또 지금 이재명 의원을 향하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전 정권의 인사들, 전 정권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 정치 보복 수사로 이렇게 그러면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나오는 얘기만 보면 그렇죠. 오늘 예를 들면 수사도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어부 북송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정부기관이 첩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판단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주무부처인 통일부하고 해경이 그 판단을 바꾸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그것을 바꿀 만한 어떤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정부를
바뀐 정부의 공무원들이 그 판단을 달리했다고 해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사가 어떻게 네. 순수하게 범죄 혐의를 인지해서 순수한 의도로 들어간 수사라고 볼 수 있겠냐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시작했던 수사 외에도 지금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서훈 또 박지원 이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 또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에 대해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이런 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보복성 수사 아니냐 하는 주장입니다. 아니 그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면 그러면 정치인들이라든가 전직 전 정권의 내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되묻고 싶고요. 지금 뭐 팩트가 바뀐 게 없다고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걸 보면서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갖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것은 점차 관련 의혹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명확한 근거도 없이 월북한 것으로 오도하고 그렇게 유인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작된 흔적들이 백일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 사건이 벌인 지 1년 9개월 만에 해경하고 국방부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야당의 얘기는 그것도 정권 주체들이 시켜서 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인데 그게 지금 출범한 지 3개월 이제 100일도 안 된 정부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 당시에 해양경찰청이 월북의 정황 증거로 제시한 게 7가지가 있어요. 감청자료, 설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조류 방향, 그 사람의 도박빚, 심지어는 정신적인 공황장애가 있다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고 그 해경이 결정적 증거처럼 얘기했던 것을 관계자들이나 동료들이 아니라고 한 예. 부분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청와대라든가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의 국가기관이 결국은 월북을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다든가 혹은 청와대 안보실이 뭐 국정원, 국방부, 해경에 대해서 대응 지침을 내린다든가 예. 더더군다나 국방부는 뭐 감청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한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뭐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국가기관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통으로 짜고 사실은 상황을 호도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합니다.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수사해야 될 사안이고요. 네. 이건 전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을 희생시키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예, 짧게 말씀. 이 지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미 한 2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정부의 기록에 대통령 기록에 아닌 내용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수사나 그 내용을 통해서 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직무 관련돼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해경이나 통일부나 내부 지금 정부가 다 들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면 박지원 원장 말대로 망신주기 겁박하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화요 천막회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천막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난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한 뒤로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이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지령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성적표는 25점이다라고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대표의 입장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조 원장님부터 얘기 들어보죠. 참 사실 이게 뭐라고 평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네. 안타깝기도 하고 또 논리적인 것의 이면에 또 뭐랄까 이 청년 정치인에 대한 그동안 국민들이 걸었던 희망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좀 가슴 아프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물러날 데가 없다 해서 배수진을 친 모양새예요. 네. 그래서 한번 왕창 싸워가면서 홍보도 하고 정치적 입지도 공간도 활동 공간도 확대하고 지지층도 늘려보겠다는 뭐 이런 전략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과정이 제가 볼 땐 좀 너무 자극적이고 언론들이 좋아할 만하죠. 취재하기 좋은 내용인데 예. 자극적이고 너무 거침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라든가 활동 공간을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좁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테러 없는 전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고 또 정작 중요한 국정 운영이라든가 민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야 되는 것이어서 예. 제가 볼 때는 좀 큰 틀에서 대국을 보고 좀 추스르고 성숙하고 조화로운 좀 대응 생각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뿐입니다. 예. 테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올바른 행보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너무 나갔다 이런 예. 생각.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기자회견 내용이나 그 뒤에 인터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문제요. 예. 첫 번째 이 사건이 촉발된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성상납 의혹이 있고요. 네.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행위가 징계의 사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객관적으로 본인의 어떤 위법 비위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게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결국에 이제 어떤 시기든 간에 이게 본인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갖고 계속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오늘 어쨌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이제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 이제 퇴진한 거죠. 그렇죠. 설 자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내일 이제 가처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본인의 네. 뭐 핵심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므로써 본인의 정치적 명분을 확보해야 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17일 날 그 가처분의 인용 여부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면 결국에 지금 마지막 이후에 그나마 이준석 정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본인의 명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은 것 같다.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이제 떨어진 국정 운영 지지율과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실 있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소폭이 아니겠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적 쇄신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제 바깥에서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입장하고 네. 대통령실 내부에서 보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과 민심의 심각성은 제대로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면의 전환이라든가 인적 쇄신은 제가 볼 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칼로 두부를 딱 자르듯이 이렇게 명쾌하게 뭐 한 칼에 이렇게 할 수 없는 복잡한 맥락들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현실적인 여건하고 국민의 요구를 잘 조화시켜 가면서 제가 볼 때는 글쎄 제 그냥 추측인데 추석 정도까지 직전까지 시간을 잡아가면서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쇄신에 나서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시간을 두고. 가령 지금 김은혜 전 의원 같은 분을 지금 뭐 홍보특보니 홍보수석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맥락은 뭐냐면 대통령실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와 홍보 그리고 정책 조율 기능은 제가 볼 때는 강화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무형 대통령실 혹은 전략형 대통령실 기능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겠나. 곧 쇄신하실 것이다. 폭도 제가 볼 땐 중폭 이상 될 거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뭐 인적 쇄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어떻게 예상하고 또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게 어쨌든 현재 지지율 하락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잖아요.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도 국민께 어떤 뭐 그런 겸손하고 사회자의 입장을 표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실제 참모들의 대응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쇄신을 통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쇄신이 필요한 거죠.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대통령 어제 말씀을 들어보면 대대적인 뭐 개편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김은혜 의원이 계속 거론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나 홍보 쪽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태도라든가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 문제가 다 나타났는데 이게 국민한테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무나 홍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정 전반의 것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